73해. 이순자 여사의 시간은 남편 박만평이 눈을 감던 그 순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평생을 금실좋기로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했던 부부였습니다. 자수성가한 남편은 아내 순자에게 늘 고마워했고 순자는 그런 남편을 그림자처럼 내조하며 한평생을 바쳤지요. 땡그랑, 땡그랑. 장례식장에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고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순자는 남편의 빈자리를 쓸어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라고. 나 혼자 두고. 흑.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언니,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 박화숙이었습니다. 괄괄한 목소리에 넉살 좋은 미소를 가진 그녀였지만 어쩐지 오늘따라 그 얼굴이 조급해 보였습니다. 화숙은 슬픔에 잠긴 순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이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 그거 정리해야죠. 100억이에요, 100억. 화숙의 눈이 돈독이 오른 듯 번뜩였습니다. 순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오빠가 죽은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재산이라니요. 아가씨,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요. 척하면 척이지. 우리 오빠 유산 한 푼이라도 다른 데로 세면 안 되잖아요. 언니야 뭐 오빠가 다 챙겨줬겠지만 나도 이 집안 장녀로서 받을 건 받아야죠. 삭! 삭! 화숙은 마치 제 것이라도 되는 양 서류를 넘기며 재산 목록을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건물이며 땅이며 예금이며 순자는 남편이 이토록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박만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자한 미소 뒤에 깊은 속을 감추고 웬만한 일은 아내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혼자 끙끙 앓던 사람이었지요. 여보, 순자야.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이렇게 웃어만 주면 돼. 험한 일은 내가 다 할게. 햇살 좋은 날이면 부부는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곤 했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만평이 땀을 닦으며 순자를 보고 웃으면 순자는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마주 웃곤 했습니다. 그것이 순자가 기억하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라니. 순자가 깊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변호사 양반인가 보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화숙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변호사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순자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입니다. 박만평 회장님께서는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놈들은 지금 미국에서 오고 있으니 일단 우리끼리 먼저 봅시다. 네. 화숙이 변호사를 재촉했습니다. 순자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유언장이라니. 평생을 함께한 자신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남편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변호사의 나직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 쿵, 쿵 하고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만평은 평생을 함께해준 아내 이순자에게.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여보.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지. 아내 이순자에게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집과 매월 생활비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네. 순간 순자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숙의 표정도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300만 원? 100억 자산가가 남긴 유산치고는 터무니없었습니다. 변호사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 재산 100억 원은 꿀꺽? 화숙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두 손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 100억 원은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내 아들 박복덩에게 상속한다. 거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삐,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 내 아들. 그게 누군데?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화숙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양반아. 화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변호사에게 달려들며 유언장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박복덩? 이게 누구야? 아니, 우리 오빠 아들이라니. 언니, 형님 아세요? 우리 오빠 숨겨둔 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화숙의 고함 소리가 순자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겨둔 아들, 100억? 순자의 시선은 거실벽에 걸린 부부의 결혼 50주년 기념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 박만평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로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믿음이 100억이라는 숫자와 박복덩이라는 낯선 이름 석자 앞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만평이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그가 남긴 유언장은 순자의 남은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박복덩에게 전 재산 100억 원을 상속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순자는 그날 이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평생 금실 좋다고 소문난 부부였는데 그 모든 세월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순자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남편. 여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떨리는 손끝으로 남편의 얼굴을 쓸어보던 순자의 눈에서 기어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얼룩이 번져나갔습니다. 새언니, 지금 이러고 울고 있을 때예요? 정신 차려요.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 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신우이 화숙이 씩씩거리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화숙은 헝클어진 머리에 활기차고 넉살 좋던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독이 오른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오빠 평생 모은 100억이 듣도 보도 못한 웬놈의 아들한테 넘어가게 생겼는데 답답하게 사진첩만 붙들고 있으면 뭐가 해결돼요? 화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순자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순자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아가씨, 난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평생 믿고 산 사람이 날 이렇게 감쪽같이 속였다는 게 난 그 돈보다 그게 더. 아이고, 천사 납셨네. 새언니는 돈이 안 아까워요? 100억이에요, 100억. 그 돈이면 우리 조카들 집도 사주고 내 가게도 번듯하게 차릴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생판 남한테 넘겨줘요? 그것도 오빠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한테? 아이고, 분해서 못 살아. 화숙은 제 가슴을 쿵 내리치며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숙의 뒤로 낯선 중년 남자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들어섰습니다. 번들거리는 얼굴에 딱 붙는 양복을 입은 남자.
어딘지 모르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듯한 미묘한 인상이었습니다. 새언니, 인사해요. 배상무님이야. 내가 이쪽 일로 아주 용하다는 분을 수소문해서 모셔왔으니까. 화숙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배상무라는 남자는 명함을 한 장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배상무라고 합니다. 박화숙 여사님께 말씀은 대충 들었습니다. 고 박만평 회장님 유언장건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매끄럽고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저기 무슨 일로? 배상무는 씩 웃으며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간단합니다. 이건 명백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감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사모님과 자제분들 몫은 반드시 찾아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소송? 이요? 그렇죠. 소송? 당장 그 박복덩이란 놈 신원부터 파악해야 해요. 오빠가 언제 어디서 저지른 짓인지, 그놈 애미는 또 누군지 싹 다 까발려야죠. 화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배상무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박복덩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된 기록은 없습니다. 이건 필시 가명이거나 아니면 배상무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면 뭐요? 화숙이 재촉했습니다. 아니면 아직 법적으로 상속 자격이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어리거나 혹은 다른 이유가 있거나. 순자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100억, 숨겨진 아들, 그리고 이제는 소송까지. 이 모든 것이 지난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순자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새언니, 정신 좀 차리라니까.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놈은 우리 오빠 돈 100억 움켜쥐고 낄낄대고 있을 거라고요. 화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순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바로 그때 배상무의 휴대전화가 지잉하고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배상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찾았다고? 확실해? 전화를 끊은 배상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순자와 화숙을 바라봤습니다. 찾았습니다. 박복덩이라는 인물이 머무는 주소지를 찾아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당장 가요. 당장 가서 그놈 낯짝 좀 봅시다. 화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배상무는 서류 귀퉁이에 주소를 휘갈겨 적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입니다.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만평이 주말마다 오랜 친구 만나러 간다며 낚시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향하던 곳이 혹시 새언니 뭐해요? 안 가요? 화숙이 순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자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애써 깨물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의심이 뒤엉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100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소송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요. 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눈으로 그놈을 직접 봐야겠어요. 내 평생을 바친 남편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야겠어요. 배상무의 낡은 검은색 승용차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국도를 거칠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순자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100억을 가로챈 그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순자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배상무의 낡은 승용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달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순자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처지가 뒤섞여 속이 메스꺼리는 것을 가까스로 참고 있었지요. 신우이 화숙은 옆자리에서 아이고 우리 오빠, 아이고 내 돈. 혼잣말을 쉴 새 없이 중얼거리며 안절부절 못했고 배상무는 룸미러로 그런 두 사람을 힐끔거리며 알 수 없는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덜컹 거리는 소리와 함께 멈춰섰습니다. 다 온 것 같습니다. 배상무의 말에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100억 상속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황량한 산골짜기였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배상무님? 화숙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주소지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만큼 허름한 창고 건물 앞이었습니다. 칠은 다 벗겨지고 녹슨 함석 지붕이 위태롭게 걸려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폐가였지요. 주소는 정확합니다. 박복동, 바로 여기입니다. 배상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순자와 화숙도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는데 끼익. 바로 그때 창고 안쪽에서 쇠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앳돼 보이는 청년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맑고 선한 눈빛에 반듯한 이마, 낡은 청바지에 편안한 흰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훤칠하고 깨끗해서 이 황량한 폐가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순간 화숙은 그 청년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100억? 그 100억이 저 젊고 반반한 놈에게 넘어갔다는 생각에 그간 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만 것이지요. 저놈이다. 저놈이야. 화숙은 마치 성난 암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청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 청년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내가 복덩이야? 내가 박복덩이냐고 이 사기꾼 놈아. 화숙은 다짜고짜 청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흔들어댔습니다. 와락! 철서? 청년의 셔츠 앞섭이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청년 민주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맑은 눈에 당황함과 억울함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버둥거렸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신데? 갑자기. 이놈이 지금. 화숙이 씩씩거리며 손을 치켜들려던 순간 뒤따라온 순자가 기겁하며 화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그만해.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 잡겠네. 새언니, 이거 나. 저놈이야. 오빠 돈 100억을 가로챈 놈이 저놈이라고. 저 꽃뱀 같은 놈. 순자는 화숙을 말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눈은 민준의 얼굴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젊은 청년이, 저 맑은 눈을 한 청년이, 설마. 순자의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하고도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당신, 설마, 남자를? 100억의 행방보다 남편이 자신에게 안겨준 이 혼란의 정체가 무엇인지 순자는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가씨, 일단 진정하고 물어보자. 응? 순자가 겨우 화숙을 떼어놓자 민준이 쿨럭 거친 기침을 하며 멱살을 바로잡았습니다.
하, 도대체 누구신데 복덩이 씨를 찾으시는 겁니까? 민준의 말에 화숙이 다시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복덩이 씨? 내가 복덩이가 아니면 누가 복덩이야? 제 이름은 최민준입니다. 거짓말 마. 그럼 복덩이는 어딨어? 당장 돼. 배상무까지 나서서 민준을 다그쳤습니다. 민준은 세 사람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복덩이 씨는 저 안에 계신데요. 뭐? 화숙과 배상무 그리고 순자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따라오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민주는 더 이상 말 섞기 싫다는 듯 낡은 창고 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끼익 뼛속까지 시린 쇳소리와 함께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끼익 뼛속을 긁는 듯한 쇳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열리자 훅 하고 퀴퀴한 냄새가 세 사람의 코를 찔렀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공기 그리고 왕, 왕, 컹컹, 깨갱, 깨갱, 고막이 찢어질 듯한 수십 마리의 개 짖는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캑캑. 화숙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뒤로 주춤 물러섰고 배상무 역시 잔뜩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순자는 눈앞의 광경에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창고 안 낡은 철창들 사이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개들이 낯선 이들의 등장에 흥분하여 일제히 지저대고 있었지요. 조용히 해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민주는 이 아수라장 속으로 태연하게 걸어 들어가며 익숙한 손길로 지저대는 개들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개들은 짖는 소리를 조금씩 멈추고 낑낑 거리며 꼬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화숙과 배상무는 이 황당한 광경에 입을 떡 벌린 채 창고 입구에서 한 발짝도 더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청년 미친 거 아니야? 여긴 또 뭐야? 무슨 개소굴이야? 화숙이 기가 막히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복덩이 씨는 저 안쪽에 계십니다. 뭐라고? 민주는 개 짖는 소리를 뚫고 창고 가장 안쪽으로 걸어갔고 순자는 무엇에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화숙과 배상무도 마지못해 코를 틀어막고 뒤를 따랐지요. 창고의 가장 안쪽 그곳에는 다른 철창들과 분리된 가장 넓고 깨끗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단이 폭신하게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늙고 병약해 보이는 진돗개 한 마리가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털은 푸석했고 눈은 백태가 낀 듯 흐릿했습니다. 개는 이 소란 속에서도 고개조차 들지 않고 그저 색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개 앞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늙은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돌아보며 아주 차분하고도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회장님이 말씀하신 박복덩입니다. 네.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숙과 배상무도 얼어붙었습니다. 정적? 수십 마리 개의 낑낑거리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지요.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화숙이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개라고? 화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푸아 터뜨리더니 이내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미쳤나? 지금 장난해? 100억? 우리 오빠 전 재산 100억을 이딴 개새끼한테 준다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왕, 왕. 화숙의 고함에 놀란 개들이 다시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배상무 역시 하고 기가 막힌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거 황당하군. 유언장에 상속자로 개 이름을 올렸단 말인가. 이건 법적으로. 그는 눈을 빛내며 빠르게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새언니, 맞죠? 이거 완전 사기극이야. 저놈이 오빠 눈탱이를 제대로 친 거라고. 노망난 영감 데리고 논 거야. 화숙이 펄펄 뛰며 민준에게 달려들려 하자 민준이 늙은 개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복덩이 놀랍니다. 뭐, 이놈이 끝까지. 하지만 순자는 그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그 늙은 진돗개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황당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근원적인 혼란이 순자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100억을 개에게. 그 사실보다 더 순자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남편 박만평이었습니다. 순자의 기억 속 남편은 개라면 질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개에게 물릴 뻔한 기억 때문에 평생 개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자고 조를 때마다 집안에 털 날리는 짐승은 절대 안 된다며 불호령을 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이 허름한 창고에 수십 마리의 유기견을, 그것도 모자라 100억이라는 전 재산을 이 늙은 개에게 상속한다고? 순자는 비틀거렸습니다.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유언장이 이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수수께끼가 되어 순자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개라면 질색하던 사람이었잖아요. 평생 개를 만지지도 못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개 짖는 소리 사이로 나직이 흩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순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말만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편이 100억을 숨겨둔 아들에게 주었다는 배신감보다 평생 개라면 질색하던 남편이 이 수십 마리의 유기견과 늙은 개 한 마리에게 전 재산을 맡겼다는 사실이 순자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뇌리를 스치는 남편과의 기억들. 집안에 짐승 들이는 거 아니야. 어디서 개 냄새야? 썩 치워. 쩌렁쩌렁 울리던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한데 눈앞의 이 광경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새언니, 정신 차려요. 저놈들 완전 사기꾼들이야. 저것들 봐, 저거. 화숙은 여전히 분이 안 풀린 듯 펄펄 뛰며 민준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개라면 치를 떠는 사람인데 어디서 약을 팔아? 맞습니다. 회장님, 개를 무서워하셨죠. 민준은 화숙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 무서워했는데 여길 와? 이놈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때 민준의 곁에 조용히 서 있던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맑고 당찬 눈빛, 청바지에 맨투맨을 입은 앳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전 강지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민준 씨랑 같이 아이들 돌보고 있어요. 뭐, 너도 한패야? 이 어린 것들이. 화숙이 지우에게까지 달려들려 하자 민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시죠. 여기는 회장님의 비밀 후원으로 운영되던 사설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지원을 받아 버려진 아이들을 돌봐왔고요. 비밀 후원? 유기견 보호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회장님은 거의 매주 이곳에 들르셨어요. 지우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주 여길?
네. 오셔서 다른 개들은 무서워하셔서 만지지도 못하셨지만 지우는 집단 위에 누워있는 늙은 진돗개 복덩이를 가리켰습니다. 복덩이만큼은 한참 동안 곁에 앉아 쓰다듬어 주시곤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친구를 대하듯이요.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매주 이곳에 와서 자신이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모르는 표정으로 이 늙은 개를 쓰다듬었다. 이건 배신과는 또 다른 차원의 완벽한 이중생활이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우리 남편, 개라면 질색하던 사람이었어요. 평생 개를 만지지도 못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인데 자신은 남편의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새언니 말 들었지? 저것들 싹 다 거짓말이야. 오빠 돈 100억 노리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화숙이 배상무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배상무는 이 흥미로운 상황을 관찰하듯 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쎄요. 법적으로 개에게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신탁의 형태를 취했겠죠. 저 청년들을 수탁인으로 지정해서 말입니다. 신탁? 그게 뭔데? 아무튼 내 돈. 어르신. 민준이 복잡한 표정의 순자에게 다가와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저희도 회장님이 왜 복덩이에게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 속사정은 다 모릅니다. 하지만 민주는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회장님은 매주 이곳에 오셔서 저 아이를 보며 우셨습니다. 우셨다는 말, 그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자신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무뚝뚝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 낯선 청년들 앞에서 이 늙은 개를 붙들고 울었다. 100억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보호소와 아이들을 위한 신탁이라고만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은 복덩이가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돌봐달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지우의 맑은 목소리가 덧붙여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서 있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깨갱. 수십 마리의 개 짖는 소리가 마치 남편이 평생 숨겨온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여보, 당신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긴 거야? 당신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거야? 순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갈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신우이 화숙은 미친 거 아냐? 노망난 영감이 단체로 사기당했네. 100억을 걔한테 줘? 변호사, 이거 당장 소송감 맞죠? 라며 쉴 새 없이 빽빽거렸지만 순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상무 역시 법적으로 걔는 상속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증여나 신탁일 텐데 이건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으로 엮을 구멍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라며 음흉하게 웃었지요. 하지만 순자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100억도 상속도 아니었습니다. 그 맑은 눈의 청년 민준이 했던 말. 회장님은 매주 이곳에 오셔서 복덩이를 보며 우셨습니다. 우셨다는 그 한마디. 평생 자식들 앞에서조차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산처럼 무뚝뚝하고 강하기만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 늙고 병약한 개를 붙들고 매주 울었다. 그리고 그 늙은 개에게 100억을 남겼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언니, 정신 차리고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장부터 접수할 거니까 도장 준비해놔요. 화숙의 마지막 말을 뒤로하고 문이 쾅 닫혔지만 순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혼란으로 바뀌어 순자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여보, 당신, 깨라면 그렇게 질색을 하더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나 몰래 그런 곳을. 그때였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퍼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박만평의 가장 오랜 친구, 동네에서 만평 철물점을 운영하는 오덕배. 남편의 이름과 똑같은 상호를 달고 평생을 형제처럼 지내온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래, 오서방이라면 알지도 몰라. 순자는 무엇에 홀린 듯 자리에서 부스럭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꿰어 입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했습니다. 딸랑, 낡은 철물점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섞인 정겨운 가게 안 작업용 점퍼를 입은 오덕배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순자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슈. 만평이, 아이고, 상 치르느라 고생 많았지. 친근한 동네 아저씨 특유의 호탕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늘진 표정이었습니다. 오서방, 나 좀 봐요. 순자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덕배는 가게 안쪽 작은 나무 테이블로 순자를 안내하며 자, 앉으슈 하고는 믹스 커피 2잔을 타왔습니다. 오서방,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당신 알고 있었지? 예. 뭘? 내 남편. 강원도 산골에 유기견 보호소 차린 거 알고 있었냐고. 순자의 날카로운 물음에 덕배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다 컥 하고 사례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당신, 내 남편 유일한 친구잖아. 당신도 나 속인 거야? 말해. 그 복덩이라는 개는 또 뭐고, 왜 우리 남편이 평생 개라면 질색하던 사람이 왜 거기서 울었는지 당신은 알 거 아냐. 순자는 테이블을 탁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덕배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식어가는 커피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속정 깊은 얼굴이 온갖 감정으로 일그러지고 있었지요. 한숨을 휴 하고 길게 내쉰 덕배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 자네 남편, 만평이, 그 친구,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어. 마음의 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하느라 진 빚이라도. 아니, 그런 돈짐 말고 가슴에 박힌 대목 같은 짐. 덕배는 돋보기를 벗어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죽은 친구 비밀을 내가 어찌 끝까지 지켜주기로 했는데. 오서방, 제발 나도 알아야겠어. 내가 평생 모른 내 남편의 비밀을 나도 알아야겠다고. 순자의 애원에 덕배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삭! 낡은 점퍼 소매로 테이블을 문지르던 그가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40년 전 일 기억나오? 40년 전? 그래. 형수님 몸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첫째 아들 진우라는 이름이 나오자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진우가 왜 그날 우리 진우 교통사고 나던 날
그날 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덕배는 순자의 눈을 참아보지 못하고 먼지 쌓인 공구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골목에서 진우가 개에 물릴 뻔한 일, 그거 기억나오? 개? 순자의 기억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래, 동네 개 한 마리가 진우한테 막 짖어댔잖아. 그때 만평이가 덕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가 있고 난 뒤 남편이 유독 진우 근처에 개도 못 오게 했던 것이 그 뒤로 남편이 진우 근처에 개도 못 오게 했었죠. 난 그냥 유난 떤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짐이야. 형수님, 덕배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자네 남편, 그 짐을 40년 동안 단 하루도 못 내려놓고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갔어. 순자는 덕배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다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전 그날 진우 그리고 개 모든 비극의 실타래가 그곳에서부터 엉켜 있었습니다. 쿵! 순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덕배의 마지막 말은 4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판도라 상자를 거칠게 열어젖히고 말았습니다. 딸랑, 철물점 문에 달린 종소리가 아득한 그날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들이는 신호탄 같았지요. 순자의 눈이 초점을 잃었고 귓가에는 윙 하는 이명과 함께 40년 전 그날 1980년대의 어느 쨍하게 맑았던 오후가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눈부신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른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고 젊은 날에 듬직한 남편 박만평이 5살배기 아들 진우의 손을 잡고 병문 안을 왔었지요. 엄마, 이거 먹고 빨리 나아. 까르르. 웃으며 고사리 손으로 사탕을 건네던 아들. 그 얼굴이 마지막이 될 줄은. 병원에서 나온 만평은 아빠랑 붕어빵 사 먹으러 가자며 진우의 손을 잡고 정겨운 동네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대구르르. 그때 진우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공이 손에서 미끄러져 골목길을 따라 굴러갔습니다. 아, 내 공. 아장아장. 진우는 아빠 손을 놓고 트럭이 다니는 큰 길로 이어지는 골목 어귀로 공을 줍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진우야, 가면 안 돼. 차 와. 만평이 웃으며 뒤따라가던 아주 평화롭고 아주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쾅 하고 끼익 소리를 내며 낡은 트럭 한 대가 꺾어져 들어오는 것이 골목 어귀 평상에 엎드려 있던 누런 진돗개 복순이의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복순이는 그 동네에서 키우던 복덩이와 꼭 닮은 개였습니다. 왕. 개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차도로 아장아장 걸어나간 진우.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달려드는 트럭. 복순이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맹렬하게 짖으며 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와락. 진우를 물어뜯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럭으로부터 아이를 끌어내기 위해 진우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물고 차도 방, 골목 안쪽으로 낑낑거리며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아빠. 진우는 갑자기 자기를 물고 당기는 개와 다가오는 차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골목 모퉁이를 돌아선 만평의 눈에 바로 그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개가 진우를 물어뜯고 있다. 만평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자신을 물었던 개의 흉터와 그 끔찍한 고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야.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 그리고 자신의 오랜 트라우마가 뒤엉켜 폭발하고 만 것이지요. 이 개새끼야. 내 아들 나. 휙. 만평은 이성을 잃고 옆에 쌓여있던 벽돌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옷을 물고 끌어당기던 복순이의 머리를 향해 죽어. 이놈의 개새끼. 퍼. 깨갱.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복순이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툭. 개의 이빨이 진우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고 있던 옷자락을 놓쳤습니다. 개를 내리친 그 반동으로, 그리고 개가 당기던 힘이 사라지면서 진우의 작은 몸은 다시 차도 쪽으로 대구르르 힘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만평의 눈이 커졌습니다. 끼익.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골목을 갈랐습니다. 쾅. 온 동네가 흔들릴 듯한 끔찍한 파열음. 만평이 고개를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방금 자기가 내리친 복순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 앞 트럭 바퀴 밑에는 방금 전까지 공을 줍던 아들 진우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만평의 눈에 허공에 붕 떴다가 떨어지는 아들의 작은 몸뚱이, 굴러떨어지는 붕어빵 봉지, 그리고 쿵. 만평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벽돌을 쥐었던 두 팔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탁. 손자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기억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흑. 순자는 40년 전 그날의 고통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맞은편에 앉은 덕배는 이미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형수님, 그랬어. 덕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만평이는, 자네 남편은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어. 흑. 뭘 믿어. 자기가 그날 그 개를 내리치지만 않았더라면. 덕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벽돌을 들고 그 개를 내리치지만 않았더라면 진우가 개가 옷을 물고 끌어당겨서 살았을 거라고. 그 개가, 복순이가 진우를 구하고 있었던 거라고. 순자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40년 묵은 죄책감, 남편이 개를 질색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를 아들을 공격하는 줄로 오해한 자기 자신이 구조자개를 벽돌로 내리쳐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그래, 형수님, 덕배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만평이는 아들을 죽게 만든 그 개 복순이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동시에 그 개와 닮은 녀석들을 돌보면서 평생을 울었던 거야. 진우야, 아빠가 잘못했다. 그 개한테도 잘못했다. 그 말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서 배거? 그것은 배신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40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한 아버지의 피눈물이었고 목숨값이었으며 아들을 향한, 그리고 아들을 구하려다 자신에게 맞았던 그 개를 향한 처절한 속죄의 무게였습니다. 오덕배의 찻집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순자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40년 전 그날의 끔찍한 비명소리로 가득 차버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그 개를 내리치지만 않았더라면 그 개가 진우를 구하고 있었던 거라고. 덕배의 말이 마치 망령처럼 순자의 귓가를 웅 맴돌았습니다. 집에 어떻게 돌아왔을까?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자는 마치 처음 와본 집처럼 낯선 거실을 한참이나 서성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 인자하고 따뜻하고 자신에겐 한없이 다정했던 그 사람. 아, 진우야. 그 사람이 그런 끔찍한 고통을 40년이나 혼자 겪었다니. 흑. 순자는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배신자라고, 괘씸한 영감탱이라고 원망했던 자신이 견딜 수 없이 미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 바보 같은 건 나였구나. 순자는 홀린 듯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생 남편이 자신조차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했던 낡은 자개장 서랍. 그 가장 깊숙한 곳.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순자의 손에 쥐어주었던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딸깍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하고 올라오는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40년의 세월만큼이나 누렇게 바래고 닳아버린 수십 권의 낡은 일기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순자는 마치 남편의 관이라도 어루만지듯 그 일기장들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놓인 1981년 7월 7일이라고 적힌 바로 그날의 일기장을 떨리는 손으로 펼쳐들었습니다. 오늘 내 아들 진우가 죽었다. 첫 문장부터 순자는 흐읍 하고 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그날의 충격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지진이라도 난 듯 끔찍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였다. 내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죽였다. 아. 순자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걔가, 복순이가 진우를 구하고 있었다. 트럭이 덮치기 직전 그놈이 진우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벽돌. 내가 왜 벽돌을. 깨갱. 복순이의 그 비명, 그 눈. 툭. 내 손으로 아들을 차도로 굴러 떨어뜨렸다. 쾅. 아, 신이시여.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내 아들을. 아니, 내가 진우를. 다음 장은 온통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글자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쿵.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의 일기장을 40년 묵은 그 절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멍청한 사람아,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흑.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혼자 얼마나 아팠어. 엉엉. 남편이 왜 그토록 걔를 질색했는지, 왜 그날의 사고에 대해 평생 입을 닫았는지, 왜 그토록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지옥 속에서 써내려간 피눈물 나는 반성문이었습니다. 순자가 오늘 나를 보고 웃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했는데. 나는 저 사람의 웃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오늘도 꿈에서 진우가 나왔다. 아빠 하고 웃으면서. 아니, 아빠 왜 그랬어?
하고 원망하는 눈으로 나를 본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순자는 가슴이 미어져 일기장을 탁 하고 덮어버렸습니다. 더는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남편이 처음 그 늙은 진돗개를 만난 날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 골목에서 40년 전 복순이와 꼭 닮은 놈을 만났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굶주린 눈으로 나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그놈 눈에서 그날 내가 벽돌로 내리쳤던 복순이의 그 눈이 보였다. 왜 그랬냐고 묻는 것만 같았다. 도망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놈에게 진우가 좋아하던 붕어빵을 사주었다. 그놈은 나를 보고 꼬리를 쳤다. 이놈은 어쩌면 신이 나에게 보낸 속죄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내가 40년 전에 내 손으로 죽인 그 복순이에 대한 속죄 말이다. 놈의 이름을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복덩이라고 지었다. 이놈을 복순이 대신 내 아들 진우 대신 돌보는 것이 내 남은 생의 유일한 벌이다. 펑! 순자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남았던 원망의 조각마저 눈물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00억? 그것은 배신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40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한 아버지의 피눈물이었고 목숨값이었으며 아들을 향한 그리고 아들을 구하려다 자신에게 맞았던 극의 복순이를 향한 처절한 속죄의 무게였습니다. 여보, 불쌍한 내 남편. 흑. 순자는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로 젖은 일기장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이글거리던 순자의 눈빛은 이제 40년의 세월을 홀로 견딘 남편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애처로운 연민,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굳은 결의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순자는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복덩이와 함께 그 100억의 유산을 맡기려 했던 또 다른 사람, 그 맑은 눈의 청년 최민준, 그 아이는 대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남편의 일기장, 그 피눈물 나는 40년의 기록을 순자는 뜬 눈으로 밤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쿵, 심장이 텅 빈 방 안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느꼈을 고통, 그 지옥 같았을 죄책감의 무게가 순자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순자는 부은 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불쌍한 내 남편에 대한 애처로움과 40년간 그 비밀을 홀로 짊어지게 한 자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선명한 의무만이 남았습니다. 복덩이, 그리고 최민준. 순자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신우이 화숙이나 흥신소 사장 배상무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 아이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다시 찾은 강원도, 산골의 보호소, 왈. 개 짖는 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소리가 더는 순자의 귀에 소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평생 그리워했던 아들 진우의 목소리처럼, 혹은 남편이 속죄하고자 했던 극의 복순이의 울음처럼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보호소 한쪽에서 훤칠한 청년 민준이 사료포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그의 맑은 눈이 순자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어쩐 일로? 지난번 멱살잡이까지 했던 화숙이 떠올랐는지 민준의 표정에는 경계심이 살짝 스쳤습니다. 함께 일하던 젊은 지우가 걱정스러운 듯 다가왔지만 순자는 지우를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 이 청년하고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네. 사모님. 순자는 민준을 마주 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저 선한 눈빛. 남편은 이 아이의 어디가 그토록 진우와 닮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민준 학생. 네. 사모님. 아니, 민준 군이라고 부를게요. 편하게 부르십시오. 순자는 숨을 한번 깊게 골랐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40년 만에 꺼내었습니다. 혹시 진우라고 알아요? 툭. 민준이 들고 있던 사료삽을 놓쳤습니다. 흙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민준의 맑은 눈이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그걸 어떻게... 순자는 그 반응 하나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남편, 박만평 회장하고 대체 어떤 사이였어요? 100억이에요. 그 돈을 생판 남인 민준군에게 맡길 정도면 보통 인연은 아니었을 텐데 나는 알아야겠어요. 민준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순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기꾼이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아, 순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만평 회장님은 제가 10살 때부터 저를 후원해 주신 키다리 아저씨셨습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그저 매달 최민준 앞으로 두둑한 생활비와 학비 봉투만 보내주시는 얼굴 모르는 후원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회장님이 처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보육원 앞 벤치에서 박만평 회장은 갓 20살이 된 민준의 얼굴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제 얼굴을 보시다가 흑 하고 우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회장님 왜 우십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회장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자네 이름이 민준이라고 했나?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진우야. 내 아들 박진우야. 아. 순자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날 회장님은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모님께는 40년간 차마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셨다는 그날의 끔찍했던 사고, 그 진실을 말입니다. 벽돌 이야기, 아들을 구하려던 게 복순이 이야기, 그리고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그 지옥 같은 죄책감을 전부 말입니다. 회장님은 저를 붙들고 우셨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잘못했다 하시면서요. 순자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 남편이 낯선 젊은이를 붙들고 진우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평생을 울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저를 양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내 아들 진우가 살았다면 꼭 자네 같았을 걸세.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견 보호소, 복덩이가 있는 이곳은 남편 박만평이 40년 전 그게 복순이에게 그리고 아들 진우에게 속죄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성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속죄를 제가 이어주길 바라셨습니다. 진우가 했어야 할 일이라면서요. 100억? 그 돈은 남편이 40년의 피눈물로 얻은 새 아들 민준에게 자신의 속죄를 끝까지 완수해달라고 맡긴 유지였던 것입니다. 순자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40년 전 아빠 하고 웃으며 달려오던 내 아들 진우의 얼굴이 그곳에 겹쳐 보였습니다. 민준 군. 네. 사모님. 아니. 순자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그 부름에 민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민준의 맑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집에 가자. 밥 먹자. 사모님. 내 아버지가 아니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제일 좋아하시던 갈비찜. 내가 오늘 배 터지게 해줄게.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40년 만에 되찾은 아들을 바라보듯 환하게 웃어줄 뿐이었습니다. 쿵, 쿵, 쿵.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금부터 고 박만평 씨의 유산상속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슥. 원고석, 즉 소송을 제기한 자리에 앉은 신우이 화숙이 승리를 자신하는 듯한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의 배상무를 쳐다봤습니다. 배상무는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석. 100억 유산의 상속자로 지목된 박복동 재단의 대표 자격으로 순자와 민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40년 전 남편의 고통을 알게 된 이후 슬픔과 어떤 결의로 굳어 있었고, 민준은 긴장한 듯 두 손을 모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배상무가 변론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망인이 평생 이룩한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제3자 아니 심지어 개에게 넘기려 한 황당무계한 사건입니다. 법정 안에서 웅성웅성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망인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유언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배상무는 민준을 손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욱이 망인은 말년에 접히고 최민준이라는 젊은 청년에게 과도하게 의지했으며, 피고는 이러한 망인의 심신미약을 이용하여 자신과 유기견 보호소를 앞세워 100억 원을 편취하려 한 아주 질이 나쁜 사기 사건의 정황이 농후합니다. 아닙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명료하셨습니다.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고 그 유산은. 조용히 하세요, 피고.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순자가 민준의 팔을 가만히 잡아 끌어안치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원고 측 증인으로 신우이 화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배상무가 화숙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 망인 즉 증인의 오라버니 되시는 박만평 회장께서는 평소개를 좋아하셨습니까? 화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재판장님, 말도 마십시오. 우리 오라버님요? 개라면 질색팔색을 하던 분입니다. 어릴 때 개한테 물린 흉터가 있어서 평생 개 근처에도 못 가던 양반이라고요. 웅성웅성. 화숙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었고 방청석의 여론이 원고 측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100억을 개한테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화숙이 민준을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입니다. 재판장님. 저 꽃뱀 같은 놈이 우리 순진한 오라버니를 꼬드긴 겁니다. 노망난 영감님 옆에
딱 붙어서 재산 다 빨아먹으려던 사기꾼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민준의 얼굴이 억울함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평생 피땀 흘려번 돈입니다. 그걸 저런 사기꾼 놈이랑 걔한테 넘기라니요. 우리 조카들은요. 평생 오빠만 보고 산 우리 올케 언니는요. 저놈이 다 망친 겁니다. 당장 저놈을 잡아가두고 우리 오라버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엉엉. 화숙은 마치 큰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판사가 다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증인은 감정을 추스르고 발언해 주십시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피고석의 순자와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슥.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순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가 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이순자 씨,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을 둘러본 뒤 슬프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뭐라고? 통곡하던 화숙도 여유롭던 배상무도 심지어 민준까지도 놀란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40년 고통과 100억의 진실을 끌어안은 채 천천히 증인석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배상무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화숙은 멍하니 순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순자를 따랐습니다. 증인석에 선 순자는 심호흡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만평의 아내 이순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보다 제 남편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순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 남편은 노망나서 100억을 걔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제 남편은 40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한 채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배상무는 펜을 든 채 굳어버렸고 화숙은 얼굴 가득 충격과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순자는 두 손에 든 낡은 일기장을 판사에게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의 일기장입니다. 40년 전 그날부터 제 남편이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썼던 남편의 심장이자 영혼입니다. 판사가 일기장을 받아들자 순자는 4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날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 진우가 만평 씨와 함께 골목에서 놀고 있었지요. 대구르르 진우의 손에서 공이 미끄러져 큰 길 쪽으로 굴러갔고 진우는 공을 줍기 위해 차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모퉁이를 돌아선 낡은 트럭 한 대가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키우던 누런 진돗개 한 마리, 복순이가
진우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지요. 왕, 왕, 왕. 만평씨는 보셨답니다. 개가 진우의 옷자락을 물고 필사적으로 차도 밖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을요. 하지만 만평씨의 눈에는 그게 진우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개에게 물렸던 트라우마 때문에 만평씨는 개가 진우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개에게 물어뜯기는 것이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진우야. 만평씨는 이성을 잃고 옆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었답니다. 이 개새끼야. 내 아들 나. 순자의 목소리는 결국 흐느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복순이는 그렇게 만평씨가 던진 벽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법정 안 여기저기에서 흐 하는 얕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숙의 눈도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개가 놓쳐버린 옷자락, 그리고 개가 끌어당기던 힘이 사라지면서 우리 진우는 다시 차도 쪽으로 대구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이제 통곡에 가까웠습니다. 만평씨가 겨우 고개를 돌렸을 때 이미 트럭 바퀴 밑에는 우리 아들 진우가 쾅! 남편은 그렇게 자기 손으로 아들을 구하려던 개를 내리치고 결국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만평씨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날 그 개를 내리치지만 않았더라면 진우가 살았을 거라고, 그 개가, 복순이가 진우를 구하고 있었던 거라고. 백억? 그것은 배신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40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한 아버지의 피눈물이었고 목숨값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리고 아들을 구하려다 자신에게 맞았던 그 개를 향한 처절한 속죄의 무게였습니다. 제 남편은 그렇게 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죽은 아들 진우를 대신하여, 죽은 복순이를 대신하여 그 개들과 함께 죄를 갚으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순자는 법정 안에 모두에게 호소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노망난 게 아닙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홀로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 100억은 제 남편의 목숨값이자 눈물입니다. 저는 제 남편의 유언을 지킬 것입니다. 남편이 죽는 날까지 끌어안고 살았던 그 한 맺힌 사랑을 제가 대신 지켜낼 것입니다. 순자의 고백에 법정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판사도 배상무도 심지어 강팍했던 화숙마저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꽃뱀으로 몰렸던 민준의 얼굴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진심이 법정의 모든 일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순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 법정의 모든 일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속 무효 소송은 순자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판사는 만평의 유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절절한 속죄였음을 인정했고 박복동 재단의 명칭을 박만평 박진우 부자재단으로 변경하여 설립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00억 원의 유산은 그렇게 만평의 뜻대로 유기견 보호사업과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낡았던 유기견 보호소는 새롭게 재정비되었습니다. 녹슬었던 철창은 산뜻한 초록색으로 칠해졌고 허름했던 창고 건물은 깨끗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끽. 낡은 문이 열릴 때마다 들리던 소리 대신 이제는 정겹고 밝은 강아지들의 왈 하는 소리가 보호소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은 밥만 주면 끝인 줄 아나. 마당 한 구석 주황색 고무장갑을 낀 시누이 화숙이 강아지 사료 포대를 끙차 하고 들어올리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땀범벅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홀가분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툴툴거리는 말투 속에서도 강아지들의 밥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녀의 손길은 이제 제법 능숙했습니다. 이모, 힘들면 제가 할까요? 민준이 강아지 집 지붕을 고치다 말고 다가왔습니다. 흥, 이 정도 가지고 힘들긴. 내가 누군데? 박만평이 동생 박화숙이야.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화숙은 여전히 괄괄한 말투였지만 더 이상 돈 이야기나 유류분 소송 같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이고, 이 망할 놈의 강아지 집. 우리 오라버니는 이걸 혼자서 어떻게 고쳤대? 라며 만평의 흔적을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모,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서 지우가 웃으며 민준을 도왔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재단 일을 함께 도맡아 하며 보호소를 돌보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선하고 맑은 그대로였고 언제나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평상에 앉아 이 모든 풍경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늙고 병약했던 진돗개 복덩이가 편안한 표정으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복덩이의 부드러운 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복덩이, 이제 정말 편안해 보인다. 그녀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행복의 눈물이 살짝 고이는 듯 했습니다. 만평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생명. 그 생명이 이제는 순자의 품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저녁 먹자.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마당의 민준과 지우, 그리고 화숙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너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갈비찜이다. 와, 갈비찜이요? 지우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민준도 환한 미소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숙은 툴툴거리면서도 가장 먼저 후다닥 달려와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갈비찜 냄새 죽이네. 역시 우리 올케 언니 손맛이 최고라니까. 따뜻한 늦은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보호소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순자와 민준, 지우, 그리고 화숙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갈비찜을 나누는 모습. 그 옆에는 순자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든 늙은 진돗개 복덩이가 있었습니다. 만평의 100억은 더 이상 배신의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이어진 한 아버지의 눈물 어린 속죄이자 이제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탄생을 알리는 희망의 유산이 되어 그렇게 아름다운 저녁 노을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